지금 그 미국의 경제가 누구 때랑 많이 비견이 되고 있죠? 볼컷 때랑 많이 비견이 되고 있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끝나가면 금리 다시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집값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막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볼컷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 금리 막 올렸다는 이야기만 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됐냐, 그때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집값이 폭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집값이 개박살 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팩웨스트 은행, 여기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터지고 여기까지 간 거죠. 뱅크런이 지금 4번째 터졌습니다. 미국에서만. 뭐 그 외적으로 최근에 가장 크게 터진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 인상이 들어갔죠.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 위기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은행 위기 터지면은 일자리가 줄지 않겠냐,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깜짝 증가. 지금 고용 증가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뭐 3.4%로 50년 만에 가장 낮고, 정말 좋은 소식은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 15년 만에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저번 달에 그 고용률이 늘어났는데 최근 몇 달간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완전 고용이니까. 완전 고용이었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지금 고용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용시장이 워낙 좋아서 이제 뽑을 만큼 다 뽑아서, 그러니까 새로 많이 안 뽑아. 이걸 가지고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경기가 침체했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는 다른 이야기이고 고용률 자체는 계속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일자리가 엄청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업률 역대 최저를 찍었다. 그만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경기 침체도 고용 증가를 못 막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이 이렇게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다. 즉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이게 안 잡힌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경기를 볼 때 3가지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고용시장, 세 번째는 경제성장률. 그런데 요거보다는 얘네 둘을 먼저 보고 있는데, 지금 얘는 금리 인하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얘네 둘이 금리 인상을 지금 부추기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금리 인상할 여력은 충분히 더 됐고, 이번에 파월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이르다. 경제적 지표를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요 문구만 빠졌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금리 인하 시그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한 적 없습니다. 아직도 파월은 볼 거다. 근데 볼 거도 인플레이션 꺾였고, 지금 인플레이션 꺾였는데도 아직도 볼 거죠. 볼 것대로 생각을 해봐라. 이번이 두 번째 인플레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재임 기간을 봅시다. 폴 볼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 연준의장을 맡으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때려잡은 위인이다. 물론 그때 경제는 박살날 수밖에 없었고, 경제가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린 이유는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도록 만든 거는 오일 쇼크 때문이죠. 70년대 초, 70년대 말에 2번에 걸친 오일 쇼크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여파를 그대로 미치게 됐고, 그때 폴 볼커는 어차피 경기 침체되는 건데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그 다음에 경기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원망 엄청나게 듣죠. 자, 우리나라 뭐 하는이나 혹은 정부에서 하는 거 봐봐라, 물가 잡을 생각 없고 욕 안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볼커는 그때 권총을 들고 다녔어요. 자기 위험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거의 디플레이션 형국으로 쭉 왔다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재임하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을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 인플레와의 전쟁이고, 파월 의장에서 가장 많이 소환됐던 이야기는 폴 볼커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 볼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제롬 파월 때도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가 생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 연준 금리 인상 종료 시사회. 그러면서 9월부터 FOMC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인하다, 금리 인하한다, 혹은 내년엔 금리 인하한다. 자, 금리 인하 이제 머지않았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세요. 주식을 사세요. 뭐든 사세요. 위험자산을 빨리빨리 사세요.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맞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폴 볼커의 재임 기간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그럼 1987년까지 재임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냥 바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무언가가 정책들이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큰 사건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다음에 폴 볼커는 인플레 파이터이다. 인플레 잡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인플레 다음으로,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그러지, 인플레 다음으로 폴 볼커가 한 게 있다. 뭐예요? 플라자 합의. 볼커 때 한 거죠. 1985년. 그래서 엔화와 마르크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각각 65.7%와 57%를 절상시켰다. 플라자 합의가 뭐예요? 미국이 예전에 근본위제를 했었죠. 근본위제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맨날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근본위제를 포기를 했는데도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좀 환율이 너무 이상하다 싶은 나라들 찝어가지고, 너네 통화가치 너무 낮아가지고 수출입에 엄청나게 이득 보는데 요거 바로 잡자. 그래서 몇 개 나라를 찝었죠. 그래서 엔화와 마르크화, 즉 일본과 독일, 너네 전범국들, 너네는 너무 통화가치가 낮아서 무역이 너무 이득 본다. 같이 올려. 플라자 합의를 했죠. 플라자 합의 된 이후 1989년에 바젤 협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커 이후죠. 그런데 플라자 합의 이후, 플라자 합의 때 지금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플라자 합의는 버블의 시작이에요.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일본의 버블 시장이 일어났다. 다만 무역은 피해를 많이 봤지만 반대로 자산시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봤죠.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100달러짜리였는데 200달러가 돼버렸어요, 가치가. 그래서 엄청나게 거품이 생기죠. 그 기업 가치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당시에 일본 땅 다 팔면 미국 2번 사고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거품이 생겼고, 그 거품이 또 이 거품을 가지고 일본이 꿀을 빠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예요? 바젤 협약. 바젤 협약 뭐예요? 대출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너네 자기 자본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해라. 은행 부실하다 지금. 바젤 협약이 진짜 일본 버블 붕괴의 시작이죠. 자기 자본 비율을 8%를 맞춰야 되는데 일본 은행들은 막 땅에 대해서는 LTV를 막 120%씩 해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본이 매우 낮고, 자기 자본이 매우 낮으니까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금리를 막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 붕괴가 왔고요. 그 버블 붕괴 이후에 일어난 게 잃어버린 30년이죠. 원래 잃어버린 10년이었죠. 10년이 살아날만 하니까 또 터져서 20년 되고, 또 살아날만 하니까 또 터져서 30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아예 30년 무조건 가느냐, 요거보다 잃어버린 3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 그럴 때마다 뭔가 터졌어.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시도를 한 게, 그럼 돈을 엄청 풀어보자. 우리 아베노믹스라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유동성으로 살려보자.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그러더라. 우리는 더 많이 풀어서 더 살려보자. 이게 오히려 장기 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 경제는 이제 부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살리자. 이게 아베노믹스였는데 여기서 망했죠. 아직도 디플레이션.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엄청난 디플레이션.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계속 흘러가고 있다. 즉 폴 볼커가 한 일은 뭐다? 인플레 파이터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젤 협약이나 이런 것까지 그 시기에 다 벌어졌던 일이다. 뭐 물론 볼커가 다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미국의 수순을 봤을 때
그냥 볼커 때라고 이야기를 해서 볼커가 인플레이션만 잡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조치들이 그 시기에 인플레 잡고 나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봐봐라. 뭐부터 나오느냐. 자,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선 인플레이션을 잡느라 집중을 하는데 미국은 항상 뭐를 가만두지 않았다? 퀴즈, 요거 어느 나라 국기예요? 소련. 그렇죠? 소련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끝나고 일본 때려잡았죠. 그럼 그 다음 타전은 어디겠어? 다음 타전은 중국이죠. 다음 타전은 이제 중국이다.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때려잡을 거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경제가 혼동스러울 때. 그러면은 중국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겠죠. 일본 어디가 약해서 터졌어요? 부동산. 중국 지금 어디가 가장 그 리스크예요? 역시 부동산. 미분양? 중국에서 500만 명을 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을 때 공실인 건물이 6억 채이고 그 중에서 주거 공간 여기 빈집이 1억 가구이다. 그리고 분양은 됐으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비어있는 집이 1억 가구고 미분양 아파트도 3천만 가구가 더 있다. 뭘 터뜨리겠어요? 중국을 터뜨리려고 하겠죠. 미국은 지출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저게 회복이 되겠어요? 중국은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서 미분양이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씩 소진이 되죠. 중국은 미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소진이 될 수 있죠.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왜? 중국은 뼈대하고 콘크리트만 딱 지어놓고서 샤시, 도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분양할 때. 본인이 다 해야 돼요. 흉물스러운 건물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서 나 혼자 들어가서 내 호실만 그거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중국은 한번 빈집 생기면. 저 리스크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 전에도 헝다 뭐 이런 데서부터 디폴트, 부동산 디폴트가, 기업 디폴트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미국에서 어딜 노리겠냐. 일본은 어딜 노렸어요. 소련이 아예 그 대척점이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오히려 자본주의 나라들보다 더하죠. 그러면은 일본도 약한 리스크를 건드려서 터뜨렸다면 중국도 약한 리스크를 건드려서 터뜨릴 수 있다. 중국만 문제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태우 정부 때 일본 부동산 터졌죠. 91년에. 그때 뭣도 모르는 부동산 업자들이 자꾸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1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기 신도시 영향도 물론 있죠. 그리고 그때 노태우 정부의 규제정책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진 영향도 충분히 있다. 그럼 이번 중국의 부동산 버블 또 한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이라고 안전하겠느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G2 붕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들어가죠. 인플레이션 같은 거 잡고 나서 그 다음에요. 세계적으로 혼탁할 때 미국이 확 끌어들인다. 우리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미국의 힘이 물론 중국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최대한 저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중국에 협력하는 나라들보다는 미국이 협력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세계 금융위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뜻이에요? 빚으로 쌓아 올린 부채 리스크가 가장 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금리 인하면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 금리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터 금리를 그렇게 크게 쳐주셨다고? 예전에는 다 금리 아니고 공급 이야기만 하더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면요. 터트릴 건 부동산 리스크이고 부동산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요. 가계 부채로 부동산 거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일수록 더 위험하다. 그게 우리나라다. 요것만 잘 생각해 보시더라도 그러면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끝나면 집값 오르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은 다시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